너 스님 되기로 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샴푸로 거품을 내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기에 한 움큼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사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날씨가 좋아요. 너무 화창하고 따뜻하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만 잡혀서 아쉬운데 충북 괴산군 청안면에 위치한 저희 다사람 캠프장입니다. 근사하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캠프장에 한번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담아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후 병원을 옮기는 것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의 치료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대구에서 그렇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곰곰이 느껴보게 됐죠. 어쨌든 대구에 있는 제 주치의는 그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고 나서 뭐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병기가 2기 초밖에 안 되는데 꼭 자궁 적출을 해야 하나? 뭐 그때 당시 저의 오로지 그 꿈이라고 하면 현모양처 그거 하나 제 삶에서 실현하려고 이 가진 애를 쓰고 다 살고 있는데 자궁 적출을 하면 그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은 제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터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궁 적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진단받은 곳이 대구다라는 소위 지방에서 진단받으면 뭐 그 의술차가 서울에 있는 그런 병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는 선입견들이잖아요.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선입견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다른 병원을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들 때문에 여러 병원을 알아봤어요. 여러 병원을 알아보고 예약 상황을 쭉 훑어봐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그렇게 많았나 하고 싶을 정도로 기본 대기 시간이 한 달이 넘는 꽤나 유명한 병원들 찾아보면 스케줄들이 다 그렇게 빡빡하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캔슬 나는 스케줄에 넣어줄 수는 있는데 그 제가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러고 있는 도중에 그때 당시 이제 제 남자친구 집안에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 의사분이 꽤나 유명한 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뭐 어떻게 좀 예약 상황을 앞당겨 볼 수 있을까 해서 부탁을 좀 드렸는데 시간차는 없더라고요. 거의 한 달 만에 올라오라는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서울로 올라갔죠. 뭐 당연히 이제 대구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떼서 서울을 올라갔는데 의사소견서 뗄 때도 그 대구에서 진단받았던 그 선생님께서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 지금 와서 느껴보면 저 같은 환자가 좀 많았겠어요. 그냥 담담하게 막 써주시는데 안타까워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상태가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심각한데 이 과정에서 치료 시기가 늦춰질까봐 그게 좀 염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물론 무뚝뚝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알겠다라고 하고 그때 당시 뭐 제가 심각하게 느껴도 의사만큼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건방을 떨면서 그 의사소견서 받아서 서울로 갔죠. 그래서 병원에 접수를 하고 당연히 이제 그 의사를 만나니까 똑같이 전체 스캔 한번 뜨고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올라가서 예약을 잡고 이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 받고 그리고 최종 검사 결과 나왔을 때 다시 서울 올라가서 제 담당의를 만났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 대구에서 진단받았을 때하고 뭐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구에서 진단받았을 때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 케이스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저와 똑같은 상황의 여자분이 계셨대요. 나이도 비슷하고 상황도 비슷하고 암종도 비슷하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라가기 한 달 전쯤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정말로 잘 느껴야 된다고 치료 잘 받아야 된다고 또 그 의사분께도 뭐 환자분이 치료받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그 안타까움 안쓰러움이 크게 남아 계시겠어요. 또 그런 느낌으로부터 저를 바라보시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 서울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이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대한 거를 뭐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도 자궁 적출이라는 수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수술을 안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리하다가 올라온 상황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또 마찬가지로 자궁 적출을 안 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라고 여쭤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궁 적출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제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지금 와서 느껴보면 또라이죠. 그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좀 절실하긴 했겠죠. 의사 선생님한테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지는 않냐. 막 그렇게 막 제가 거꾸로 이야기도 하고 계속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암이고 살지 죽을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뭐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네가 그렇게 완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니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고 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도 하겠냐라고 해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제 의지를 피력을 했죠. 그래서 보통은 항암 치료 그러면 3번을 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상황을 보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항암 치료를 2번 하고 그리고 검사를 하고 이후 상황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 이러시더라고요. 한 100번 양보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참 제가 얼마나 의사 선생님께 그 힘듦을 선사해 드렸는지 죄송합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치료 계획은 나왔죠. 항암 치료 2번 하고 전체 검사하고 이후 항암 치료를 진행할지 수술을 자궁 적출 수술을 할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다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지체할 거 없이 올라온 김에 바로 시작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여기 케모포트라고 하는 이렇게 정맥에다가 관을 연결하는 호수 그 튜브 같은 거를 삽입을 해요. 그 시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진행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시술하는 거냐 했더니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면 뭐 한두 번 만에 항암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적게는 뭐 10회 안쪽으로 많게는 10회 이상 그 다음에 이게 또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혈관을 잡아대야 될 거고 또 일반 주사제도 아니고 항암제가 들어오다 보면 이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혈관이 딱딱하게 굳으면 그 혈관을 이제 쓰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그 혈관을 계속 이렇게 찾아야 되는 간호사도 힘들지만 그 당하는 환자 입장에서도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상황을 반복하다 보면 혈관도 수축이 돼서 또 안쪽으로 숨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중고, 삼중고라서 이렇게 케모포트 시술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시술을 받고 이 시술이 안정화가 되는 그 상황까지 있다가 괜찮다라고 판단이 나서 이제 바로 글로 항암제를 맞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항암제가 들어오자마자 구역질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 그거 굉장히 놀라웠어요. 꼽고 들어간 지 몇 초 안 된 것 같은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을 해서 와, 이거 반응 속도 굉장하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항암 치료인가 실감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헛구역질이 시작을 하니까 계속 하다가 잠깐 잠잠했다가 또다시 계속 했다가 잠깐 잠잠했다가 하는 요걸 계속 반복을 하던데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노란 위에까지 이렇게 토하게 되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2박 3일 동안 항암제 3개를 바꿔가면서 맞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이 과정을 저희 가족들한테는 그때까지도 숨기고 있었거든요. 병원 검사 받고 뭐 항암 치료 받고 하는 이 과정을 집에다가는 그냥 제 뭐 공부하는 게 있어서 그거 공부하러 간다고 거짓말 쳐놓고 이제 병원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던 터라 항암 치료 받고 뭐 이 전체 과정을 하고 나니까 일단 몸에 기운이 없잖아요. 집에 내려갈 걸 느끼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막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쨌든 뭐 이렇게 힘들게 대구로 내려가서 또 티를 낼 수가 없잖아요. 가족한테 숨겨놓은 터라 계속 그 헛구역질 그 느낌은 계속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이상한 거 여기 하나 이렇게 시술 받고 여기 이만한 거지 붙이고 왔으니까 가족들이 저를 봤는데 뭔가 느낌이 묘하게 다르잖아요. 애가 기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상황이 전체적으로 느낌이 다르니까 특히 이제 저희 엄마는 눈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시더라고요. 그 시선 피한다고 애도 많이 썼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3주가 지나고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또 된 거예요. 그때까지 뭐 제법 잘 숨겼어요. 그리고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게도 되고 그래서 다음 항암을 맞기 전까지 몸도 만들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막 먹어가면서 상황을 만들어 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기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그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상황이 제게도 막 펼쳐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막 떨어져 있고 막 수십 개가 떨어져 있고 3주가 지나고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그 당일날 가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가 밀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밀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샴푸로 거품을 내서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여기에 한 움큼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와, 이거를 욕실 안에서 밖에는 가족이 있고 이거를 처리도 못 하겠고 이거를 닦고 하면 여기가 막 듬성듬성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상태를 가족한테 보여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병원 올라가야 될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하고는 그 상태에서 수건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상태로 나왔어요. 나오고는 대충 옷 입고 수건을 이렇게 두른 채로 공부하러 다녀오겠다 하고 집을 나섰죠. 그때 상황만 느끼기만 해도 이게 참 되게 웃긴 상황인데, 아마 그 상태로 나간다 그랬으면 잡았을 텐데, 잠깐 가족이 나가 있는 상황이 얼른 몰래 빠져나온 터라,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 나와가지고는 바로 미용실로 갔어요. 바로 미용실에 가서 수건을 이렇게 빼고는, 그 여자 디자이너셨는데 제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머리를 감는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밀리고 빠지는 상황이어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왔다. 지금 병원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제 디자이너 분께서도 많이 힘드시겠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이제 깨끗하게 밀어주시더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거울을 보니까 이제 진짜 나는 암 환자구나 하는 실감이 나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그 상태에서 모자 하나 눌러 쓰고 다시 두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올라갔죠. 올라가서 뭐 접수하고 바로 이제 병실 배정 받고, 그날은 이제 몸을 만들잖아요. 항암제를 받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그다음 바로 항암제 투약이 되는데, 또 헛구역질하고 뭐 밥 못 먹고 밤 냄새 피해서 도망 다니고 이런 2박 3일 과정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부터는 너무 음식이 냄새만 맡아도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그래서 거의 못 먹었어요. 보호자도 없이 올라오니까 저 담당하던 그때 간호사분께서 안쓰러웠든지 좀 자주 오셔가지고 말씀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괜찮냐? 이렇게 못 먹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위로의 말도 아니고 조금 저한테 관심만 가져줘도 저는 이제 좀 큰 위안을 받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면 그 지하 1층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 내려가서 그래도 뭔가를 먹어보려고 하는 시도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이 끝나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몸에서 열이 막 펄펄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이 그렇게 높으면 퇴원을 안 시켜주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열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어느 정도 정상 체온에 가까워져 가지고 뭐 이제 퇴원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뭐 그래서 뭐 장장 한 4박 5일 이상, 거의 한 5일 이상을 병원에 묵혀 있다가 대구로 내려오게 됐죠. 근데 가는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집에다가 숨겼는데 머리가 이제 빡빡 깎인 상태니까 숨길 수가 없잖아요, 더는. 여태까지 변명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가는 길이 천리말리 왜 그렇게 길고 멀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어쨌든 집 앞에 도착을 해서 현관문을 열기 전까지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갔는데, 어쨌든 너무 힘이 들어서 집은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주 며칠 만에 제 얼굴을 가족들이 보게 되니까 반가우셨는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몰골이 빡빡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삼촌하고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셨죠. 두 눈에 동공지진이
저를 막 아래 위로 막 이렇게 보시면서 눈동자가 갈 길을 잃은 그런 느낌? 그 막 저를 파악하기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삼촌이 저한테 처음으로 던진 말씀이 너 스님 되기로 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러 다닌다고 했지. 그 공부가 이제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쪽의 그런 공부였다 보니까 머리를 깎고 며칠 만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쪽으로 연관지어서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스님 되기로 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스님이 아니라 이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오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삼촌하고 저희 엄마의 그 표정이 한순간이지만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아유, 이제 지금 이렇게 그때 장면을 되돌아보지만 두 분의 표정이 아직도 이렇게 제 느낌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지금 또 막 울컥하는데 그래서 저희 삼촌이 이제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는 너무 정신이 없으셨는지 저를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셨고 저희 삼촌이 그러셨어요. 이 힘든 거를 왜 혼자 감당하고 있었냐고. 진작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어서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어른이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고 있었던 저희 삼촌과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저의 아픔 때문에 이분들이 견딜 수 있겠나라고 제 염려로부터 바라보고 있어서 두 분이 힘이 없다라고 느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품어주시고 함께 헤쳐나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때 참 두 분이 강한 분이시구나. 삶을 그 나이까지 펼치셨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삶에 대한 느낌이 훨씬 저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희 엄마도 이제 저를 한동안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힘들고 배고프겠다라고 하시면서 얼른 부엌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음식을 준비하셔가지고 저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막 울면서 저녁을 먹었던 이제 그때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저희 가족이 굉장히 많이 분주해졌어요. 또 저희 삼촌은 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지극한 분이셔가지고 몸에 좋다는 거는 다 구해 오셨고 저희 엄마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이것저것 막 챙겨 주시려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움직임 뭐 최대치를 가져가고 계셨고 저도 그런 두 분을 뵈니까 훨씬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힘내야 되겠다. 그런 느낌들.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바쁜 3주를 보내게 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항암은 엄마하고 같이 갔는데 그 전에 이제 두 번 하고 나서 전신 검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항암에 대해서 제 그 몸이 반응하는 게 효과가 좋아서 암 세포가 거의 반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의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그래, 이대로만 가자.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더 신나게 항암을 이제 받게 됐고
엄마랑 이제 제가 같이 올라가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항암 치료를 잘 받고 내려왔어요. 물론 과정에 구역질하고 못 먹고 하는 상황은 또 반복인데 어쨌든 네 번 항암 치료를 하고 또 검사를 했을 때 암이 반 이상 줄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저희 가족도 막 너무 좋아하고 저도 너무 기쁘고 현모양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뭐 또 희망에 찬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참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였어요. 고집도 세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 100번 양보해도 어떤 거를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서면 그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제가 뭐 자기 개발이다 뭐다 하는 이런 상황들을 공부를 좀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연히 이제 그런 상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느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하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러고 그런 상황들을 살고 있던 중에 인도에서 뭐 만들어진 어떤 한 단체를 알게 됐어요. 뭐 여러 개 중에 유독 이제 그 단체에서 하는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제 느낌에 좀 합당한 게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탄생한 게 인도다 보니까 인도를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저런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상황이 되면 가지 이러다가 이제 암 진단 받고 이렇게 상황이 쭉쭉쭉 진행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항암 4번 받고 암이 뭐 거의 반 이상은 줄었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느낌에 이 정도면 인도를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의사가 진단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예후가 별로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속으로 인도행을 결심을 했죠. 죽을지도 모르잖아. 후회를 남기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고 지금 몸 상태도 굉장히 좋으니까 한 달 일정으로 인도를 다녀오는 게 크게 뭐 무리가 있을까? 어차피 항암 치료도 3주에 한 번씩 받는 거니까 4주에 받는다고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차이가 날까?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느껴서 이미 저는 결정이 난 상황이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아우 참 지금 느껴봐도 그때 당시에 뭐 저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해도 저희 가족들은 참 당황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느껴보면 많이 죄송하네요. 나 인도 가겠다 라고 폭탄 선언을 했고 저희 가족들은 펄쩍 뛰셨죠. 네, 뭐 인도 간 이후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병원을 바꾸고 그 바뀐 과정에서 제가 어떤 느낌으로 살았는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이 회복 메커니즘을 알기 전에 이야기들이에요.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의 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이제 저희 강의편에서 이런 상황들을 조금 짚어서 함께 느껴봤으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회복 메커니즘을 알기 이전 상황을 몇 부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다 보니까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같이 막 이렇게 쑥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